군인이 12,000명이면 4인 가족 치면 5만 명일 거 아니에요. 5만 명을 갑자기 어디다 격리시켜요? 지금 집도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죄인도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아는 선에선 현재까지는 큰 동요는 없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할 경우 언제까지 못 숨길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그 전쟁에 우리 애들이 왜 갔어? 왜 죽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데 자식.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있고요. 세계적인 유튜브 대성광TV 북한전문 매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TV와 함께 대성광TV도 많이 구독, 시청해 주세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인민군 러시아 파병이죠. 자, 일단 이 파병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11월 13일이거든요. 13일 현재 러시아의 쿠르스크,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주 전선은 우크라이나 남부의 남부 해랑, 크림과 돈바스에 있는 지역이고, 여기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거의 남한 면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근데 인민군이 가 있는 데는 어디냐면 쿠르스크라는 데예요.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에요. 거꾸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점령했어요. 면적은 처음에는 서울시 한 배 반 면적이 됐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한 50% 정도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금 안 되는 면적을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 인민군이 여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상황인데 이제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인민군이 언제 파병이 됐느냐? 10월 상순에 파병이 됐다. 이렇게 국정원이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제가 좀 써왔는데 여기에. 그런데 러우 전쟁 이전에 이미 인민군은 러시아에 있었어요. 제7천국이라고 그래서 공병국, 뭐 만드는 사람들, 건물 짓고 도로 닦고 하는 게 공병대거든요. 전투 공병은 아닌데 제7천국은 주로 해외에 나가서 아파트나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는 한 5만 명의 공병국이 나가서 건물을 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러우 전쟁 이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공병국들이 나가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걸 우리 NGO 제 친구들이 확인해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인민군 7천국 전쟁 전에 나가 있던 7천국 병력들이 러우 전쟁에 참전을 한 건 아니고 그 후방에서 참호라든지 이런 데 작업을 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건설여단, 공병국의 일부는 이미 러시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투병력은 2024년 10월 상순에 극동에 약 12,000명, 우리 국정원 판단에 의하면 지금 11,000이냐, 만이냐, 11,000에 12,000에 좀 갈려요. 그래서 그 당시 초기 10월에는 미 국방부는 인민군 3,000명이 극동 지역에서 훈련 중이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무엇을 할지는 우리 맘이다. 그다음에 미 국방부가 쿠르스크 등 전장 배치 주장과 관련해서 밝힐 사항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11월 초에 우크라이나 당국이 인민군과 쿠르스크에서 소규모 교전을 했다. 그랬고 익명의 미국 당국자도 이걸 확인했어요. 그러나 11월 7일 날 러북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푸틴이 지켜보자, 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 녹화를 하는 날 13일 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드디어 우크라이나와 이 쿠르스크의 인민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과 쿠르스크에서 교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민군 전투 참여나 포로 이런 객관적인 증거는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영상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상인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나온 영상은 다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가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다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개고기 통조림 기억나실 거예요. 인터넷에 나온 거. 인민군들이 먹는 개고기 통조림이라고 하는 거. 그 개고기 통조림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진짜가 아닙니다. 일단 여기에 누렁이 개고기라고 써 있거든요. 통조림에 누렁이 개고기라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개고기라는 표현을 안 써요. 단고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렁이 단고기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인민군들이 가져가서 먹었다는 단고기인데 탈북민들한테 여쭤보면 개고기 통조림 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럼 북한은 개고기 통조림 안 만드냐? 만들어요. 어디서 만드느냐? 평양의 용성구역이라는 데에 용성특수식료라는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개고기 통조림을 만들어요. 근데 이건 일반인들은 왜 이걸 본 적이 없느냐? 이건 주로 보양식이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참가하는 선수들이 가지고 와서 먹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급 간부들에 대한 선물용 이런 거예요. 일반인들은 구경도 못해요. 근데 이걸 인민군들이 가져가서 쿠르스크에서 먹는다고요? 단곡이라는 표현, 개곡이라는 표현 쓰지도 않는데 제가 보기엔 가짜예요. 자, 두 번째, 부상당한 인민군이 계속 얘기하는 화면이 하나 있어요. 인민군이 여긴 지옥이다, 시체가 쌓인다 이렇게. 이 영상도 제가 보기엔 가짜입니다.
왜냐? 이 부상당한 병사는 정확하게 우크라이나 당국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인민군이 참전했다는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지금 제일 소원이 인민군 포로를 잡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인민군 이름이 뭐고? 말 다 했으니까, 졸졸졸 말했으니까, 의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민군 소속이 뭐고? 그 다음에 어디서 왔는지 다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이걸 공개하면 되잖아요. 이 영상을 공개한 건 민간단체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소중한 정보를 왜 공개를 합니까? 이것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공기가 이제 발견됐다고 그러거든요. 러시아기와 함께. 그것도 아마 인터넷에 나왔는데, 이 북한에서 간 인민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부랴틴, 몽골계 신분증을 위조해서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거든요. 참전 사실 숨기려고. 그런데 인공기를 저만한 거 들고 다닌다고요? 날 잡아와라라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영상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가짜다. 가짜에 가깝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가짜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작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친우크라이나의 민간단체들에서 만든 심리전 영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현재 정황은 10,000에서 12,000명 규모의 인민군이 쿠르스크 인근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대규모, 지금 5만 명의 병력을 편성했다고 그랬거든요. 우크라이나와 싸움을 할 직전이다라는 것까지는 우크라이나 한국 국정원, 미국 당국이 공통된 얘기인데 현재까지 나온 모든 영상은 제 기준으로는 가짜이거나 가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인민군이 최대 12,000명을 현재 파병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12,000명에서 끝날까? 아니에요. 왜냐? 이 쿠르스크 전선은 병력과 이 장비 소모가 아주 극심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2년 반 지났는데 러시아 병력 손실이 60에서 70만입니다. 지금 추산이. 그러면 전사와 부상 비율이 2대 1이거든요. 그럼 60에서 70만이면 20에서 25만 명이 전사했고 40에서 45만 명이 부상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평균 잡아 하루에 1,200명 정도 병력이 소진돼요.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해요. 그럼 12,000명이면 열흘밖에 안 되죠? 열흘밖에. 그러면 이 병력이 12,000명 가면 전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충병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와야 돼요. 만일에 전투병이라면.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64년부터 73년까지 월남전에 파병을 했는데 무려 32만 명이 갔어요. 여기서 5,000명이 전사했어요. 근데 월남전은 게릴라전이었거든요. 정규군 병력이 게릴라전 소탕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군 병력 소모율이 아주 작죠. 근데도 5천 명이 전사하셨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는 평원에서 대규모 전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남전에서 5,000명 전사, 11,000명 부상이었는데 여기는 수만 명의 인민군이 전사할 거고 수만 명 이상의 인민군이 부상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2,000명에서 안 끝나겠죠. 전쟁이 계속되면 계속 보충병이 가야 되겠죠. 러우 전쟁은 소모성 대규모 전면전이기 때문에 인민군 전투 참가 시 최소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중에 상당수는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할 거예요. 월남전하고 다를 거예요. 우리도 월남전 상처가 크잖아요. 지금도 시내 보면 고엽제라고 쓰이는 차량들 다니죠. 막 그때 이 뿌려졌던 고엽제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참전 군인들을 위한 거거든요. 장성, 별단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서 장성은 장령이라고 그래요. 장령이 지금 김영복 부총참모장, 합참 차장이죠. 그다음에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소장 이렇게 장성 3명이 보도가 됐는데 아니에요. 최소 7명은 갔을 거예요. 인민군의 4개 여단이 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12,000명이면. 여단장이 별 하나예요. 쟤는 소장이 별 하나인데 그 소장급이 4명일 거예요. 그 다음에 김용국 부총참모장 별 3개짜리. 우리도 월남전 때 최명신 장군이 별 3개 중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리창호 정찰총국장 이 친구도 별이거든요. 그럼 벌써 6명이죠. 그럼 여기에 북한은 야전군 총참모부를 통제하는 총정치국이라고 있어요. 정치국은 뭐냐면 인민군들을 감시하는 데거든요. 이 감시하는 군인이 또 갔을 거예요. 이 군인도 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7명인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이 파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럼 인민군이 가서 여기서 뭐 할 거냐? 전투 지금 모든 상황은 쿠르스크라고 하는 지역. 남부가 아니라 대규모 전선이 아니고 작은 북쪽의 쿠르스크 러시아 영토에 여기에 투입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이 러우 전쟁과 김정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왜 그러느냐? 이제 푸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러우 전쟁을 끝낸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휴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강제 휴전. 뭐냐? 트럼프 방식은 아주 쉬워요.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푸틴한테는 가만히 있어. 확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휴전이 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왜 그렇지? 푸틴이 남한 정도 면적의 우크라이나 면적을 점령을 했어요. 이들이 휴전하면 푸틴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인데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잖아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푸틴은 처음으로 러시아 영토를 외국군한테 뺏긴 대통령이에요. 조금이지만. 그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길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왜 취임하면 바로 휴전할 거니까. 여기를 탈환하기 위해서 병력을 이동해야 되는데 남부에서 병력을 빼면 뚫리니까 여긴 그대로 두고 종 병력을 긁어 모으는데 부족하니까 인민군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새로 맺은 조약에는 차조에 상대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도와준다 돼 있거든요. 근데 남부는 이 조약에 해당이 안 되죠. 러시아가 침공한 거잖아요. 근데 쿠르스크는 러시아 입장에서 침공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인민군 뒤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군은 쿠르스크에 투입이 될 거예요. 현재 단계에서. 근데 문제는 인민군이 그러면은 전쟁을 잘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민군은 지금 제11군단 폭풍군단으로 알려지거든. 이런 무섭죠, 폭풍군단. 이걸 특수작전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전사나 뭐 네이비실, UDT 이런 부대가 아니에요. 그냥 경보병, 북한에 이제 전방에 4, 2, 5, 1, 4개 군단이 있거든요. 이 군단이 전투력은 제일 세요. 제일 센 데는 평양방어사령부. 그러면 11군단은 이 평양의 뒤쪽에 있어요. 후방 예비대 개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경보병, 가벼운 무장을 통해서 산악행군을 통해서 태백산맥을 통해서 뒤로 내려오는 거예요. 한국군의 군인의 후방에서 교란하는 게 이들의 임무거든요. 신속한 기동력은 가지고 있지만 무장력은 빈약해요. 가벼워야 되니까 탱크 장갑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지금 투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은 산악이 많잖아요. 산악행군에 특화된 친구들이고 무장도 빈약해요. 소총, RPG, 로켓 수류탄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제일 센 게 60mm 박격포, 휴대용이에요. 들고 다녀요. 포탄도 배낭에다 넣어갖고 다녀요.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평원이잖아요. 산악이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는 중무장했잖아요. 지금 탱크 장갑차가 다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경보병 도보로 다니거든. 러우 전쟁은 그 평원이기 때문에 탱크하고 장갑차가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TV 보면 막 드론이 막 탱크 부시고 장갑차 부시고 그러니까 탱크하고 장갑차가 필요 없는 것 같죠? 전혀 탱크 장갑차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그 평원, 넓은 평원 어떻게 다녀요? 남한 면적인데 남부만 해도 탱크와 장갑차가 소모되더라도 계속 필요한 게 러우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폭풍군단은 탱크 장갑차 야포가 없거든. 장비가 빈약하거든. 근데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전장 환경이 다르죠.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언어가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간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현지 우리가 대한민국 군대가 아프리카 가서 한 달 적응한다고 적응이 되겠어요? 안 되지. 적응 훈련 기간도 짧아요. 몇 주에 불과해요. 그다음에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인민군이 사기. 우리 월남전 때는 파병하는 군인들이 경제적 인센티브가 컸어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가고 그랬어요. 갔다 와서 집 사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인민군들은 돈을 주면 김정은이 인민군에 주겠어요? 돈? 안 주죠. 그다음 두 번째, 사기.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통일한다고 그러고 해방한다고 그랬지만 갑자기 우크라이나하고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향후 북러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해방됐을 때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나쁜 짓 많이 했거든. 막 시계 같은 거 훔쳐가 뺏어가고 막 분야들 희롱하고 그랬거든.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은 저도 소련에서 유학해서 잘 아는데 북한 사람들 경멸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미개하게 생각해. 불량국가 안 하고. 근데 서로 케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러시아인은 인민군을 비하하고 인민군은 러시아군을 불신해요. 그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탄력 및 탈북 개연성이 상존한다. 이게 뭐냐, 월스트리트 저널이 군인 출신 탈북자를 인터뷰해갖고 베트남전처럼 신분 상승 기회고 김정은을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다 인민군들이 이렇게 지금 보도했어요. 이거 보도가 많이 됐어요. 저는 이 보도 동의 안 해요. 북한 군인들도 MZ세대거든요. 장마당 세대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배급체제도 돌아가지 않고 장마당에서 내가 먹고 사는데 김정은을 위해서 왜 죽어요? 이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적인 중요성도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여기 탈북해서 여기 오신 여자분이 한 얘기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 얘기가 처음에 합동신문을 봤거든요.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 드라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나 그 드라마 몇 부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이게 제일 궁금했대요. 싫어해요. 그리고 잡아도 청바지 입고 다녔고 염색하고 다녔대요. 이게 MZ세대거든. 근데 뭐 여기 가서 왜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굶주리고 세뇌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총알바지 기꺼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의가 없고 대규모 탈영이 있고 장비가 빈약하죠? 그러니까 전투력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이게 현재까지 러시아에 파병된 인민군들의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은 러우 전쟁 집단 탈영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은
어디에나 처형들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병사들이 제일 무서운 게 전쟁 공국 때문에 탈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항상 그걸 감시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럼 탈영하면 어떻게 돼요? 현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즉결 처분도 해요. 전쟁 전시에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게 그걸 아니까 처용들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왜냐? 전쟁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인민군 입장에서. 뭘? 돈을 위해서? 돈 안 줘. 애국심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북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낯선 땅에서 왜 싸워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군 보고 갑자기 우간다나 저기 요르단 가서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에 이란하고 싸우려면 싸우고 나겠어요? 안 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인민군들은 싸워야 될 의미가 없다. 왜 싸워야 되는지. 전쟁은 사기가 중요해요.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의미와 의지가 그 전의가 중요한 거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병된 인민군들은 상당히 많은 희생, 탈영, 그다음에 이탈, 심지어 대한민국을 온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인민군들이 해외 파병을 나가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러시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독재국가, 불량국가지만 인민군들이 보기에는 천국이에요. 자유스러운 나라예요. 그러면 인터넷 마음대로 하지, 전화하지, 그다음에 급식 좋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놀라운 신세계지. 북한 인민군의 30%가 양식실조거든요. 러시아는 아니거든요. 잘 먹거든. 러시아는 세계 3대 식량 수출국이에요. 식량, 비료, 밀가루, 비료, 에너지 3대 수출국이거든요. 식량 남아돌거든. 고기도 잘 먹거든. 그런데 여기서 맨날 비료 굶다가 가면은 뭐 인터넷 같은 거 마음대로 러시아군 스마트폰 하는 거 보면 눈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막 오늘 재밌는 거 많잖아요. 여기. 그러면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이게 12,000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갈 텐데 그걸 경험하고 만약에 인민군이 북한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변화에 싸게 될 수도 있죠. 해외 파병된 인민군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 위험성이 높지 않나요? 어쨌든 폐쇄적인 북한에서 MZ세대가 대규모로 자유세계에 속하는 그나마 러시아에 갔으니까 이 영향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에요. 북한도 하나하나 잘 기르자거든요. 근데 아무리 독재체제지만 자기 자식이 의미 없이 전사했다 그러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상실감?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한 거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악마의 손을 잡았다. 악마와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어느 댓글에 그렇게 써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은도 악마라고. 악마와 악마가 손을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웃지만 저 어린 사람들이 의미 없는 전쟁에 지금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마와 손을 잡은 건 맞죠. 러시아 파병 후 실제 북한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현재 북한 내부 분위기는 울고불고 난리 났다. 그런 징후는 없어요. 제가 아는 정보를.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첩보로는 다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제7총국 산하의 공병국이 갔다. 그 7총국은 옛날에도 돈 벌어 나갔거든요. 건설로. 그렇게 소문이 났답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7총국이 갔는지 아니면 북한 당국이 거짓말하는지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전투병리에 갔다 그러면 부모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건설하러 가서 돈 벌러 갔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의도는 몰라요. 그러나 북한에 난 소문은 7총국이 갔다.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그러니까 뭐 격리시켰다 울고 그건 확인을 못했어요. 격리시킨 건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이 반반이에요. 왜냐? 군인이 12,000명이면 4인 가족 치면 5만 명일 거 아니에요. 5만 명을 갑자기 어디다 격리시켜요? 지금 집도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죄인도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현재까지는 큰 동요는 없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할 경우 언제까지 못 숨길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그 전쟁에 우리 애들이 왜 갔어? 왜 죽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해외 파병된 인민군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쿠르스코에 이제 전투에 참여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그림 보면서 인민군의 역할을 설명해 줄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영토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영토가 한반도의 3배쯤 돼요. 3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남한의 6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남한 영토만큼 크림반도에서부터 돈바스 동쪽까지 남부 해랑, 동남부 해랑을 뺏긴 거거든요. 자, 이제 전투 전황을 좀 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요게 크림 공화국이 있고 오른쪽에 고동색 맨 밑에 오른쪽 동쪽에 루간스크 도네츠크가 있죠. 이쪽은 이 크림 공화국은 원래 54년 이전에는 러시아 영토였고 루간스크 도네츠크는 러시아 쪽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기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뺏어갔고 루간스크 도네츠크 내전을 일으켰어요.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게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2022년 2월 25일, 24일 날 침공했거든요. 그림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왼쪽에 이 왼쪽 그림 보시면은 크림반도에서 위로 올라갔죠. 빨간 부분이. 그 다음에 루간스크 도네츠크에서도 지금 면적이 넓어지고 있죠. 지금 빨간 부분이 러시아가 점령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갑자기 북쪽에 빨간색이 많아졌죠. 키이우 근처까지도 있잖아요. 지금 키이우 근처까지도. 북쪽으로 돌아서 러시아군이 전면적으로 침략을 한 거예요. 남부와 북쪽에서. 자, 3월달 오른쪽에 3월달 그림이거든요. 한 달 뒤 3월 24일 어떻게 됐어요? 북부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점령을 했죠. 그리고 남부를 보면 남부의 크림반도와 도네츠크, 루간스크를 이어버렸죠. 빨간 부분으로. 이때만 해도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도 키이우까지 지금 점령당하고 있었으니까 한 달 동안에. 그런데 한 달 뒤에 반전이 일어나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상하죠? 그 위에 점령했던 부분이 하늘색 부분으로 바뀌었죠. 그 빨간색은 남쪽으로 지금 줄어들었죠. 그 하늘색으로 된 부분은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다가 퇴각한 거예요. 왜 퇴각했을까요? 여기 들어간 병력들은 러시아가 전멸당했어요. 왜냐? 우크라이나군이 2014년 이후로 이렇게 들어올 걸 알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나토군이 훈련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2014년 크림반도 뺏기듯이 그렇게 쉽게 뺏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전쟁이 일주일이나 한 달밖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웬걸?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우거든. 키이우까지 들어가면 젤렌스키는 도망가고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친러계 주민들이 봉기해서 친러 괴뢰 정부를 세우고 우리 나온다. 이거 얘기했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이 광범위하면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전선을 어떻게 남쪽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지금 러시아 붙어있는 쪽으로. 자, 그럼 오른쪽 그림 보면 빨간색 부분이 많이 줄었죠. 오른쪽 그림에. 이게 언제냐? 올해 24년 2월 4일이거든요. 빨간색 부분이 줄어든 건 뭐냐? 우크라이나가 그 영토를 회복한 거예요. 많이 회복했죠. 상당 부분. 그 다음에 그림을 볼게요. 이제. 자, 요거 보세요. 이제. 요게 다음번이 올해 8월 25일 그림이거든요. 변화가 나타나요. 이 왼쪽 그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왼쪽 그림에 수미라고 하는 그 중간 부분에 좀 위쪽에 유크레인이라고 써있는 그 위쪽에 수미라고 써있거든요. 그쪽이 사실 쿠르스크예요. 지금 표시도 안 나오죠. 그 오른쪽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점령한 지역. 이게 1000제곱킬로미터쯤 돼요. 서울시 한별 반쯤. 이걸 갑자기 8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모두를 놀라게 했죠. 남쪽 방어만 하다가 갑자기 파죽지세로 러시아 영토를 침공한 거예요. 젤렌스키가 도박을 한 거예요, 지금. 그동안은 우크라이나가 땅만 뺏겼는데 거꾸로 러시아 영토를 남한 영토 정도를 뺏긴 다음에 서울시 면적의 한 배 반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게 언제냐? 8월 25일 오른쪽 하늘색 그림입니다. 빗금 쳐진 부분. 자, 그랬더니 러시아는 어떻게 해요? 또 반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이니까. 자, 요걸 보세요. 자, 왼쪽 그림의 전황은 이제 10월 12일인데 10월 10일 전황에는 그 남부 전선의 빨간 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오른쪽 그림 보세요. 서울시 한 배 반 면적을 점령했는데 파란색이 많이 줄었죠. 빨간색하고 이 짙은 노란색은 빨간색은 러시아가 회복한 지역이고 짙은 노란색은 러시아가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에요. 많이 회복을 했죠,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볼까요? 요건 뭐냐면 11월 9일 날이에요. 자, 남부의 빨간색은 거의 변화가 없죠. 그다음에 오른쪽 보면 쿠르스크, 러시아 지역. 여기서 러시아가 조금 더 회복했죠. 아까보다. 그죠? 요게 현재 현황이에요. 그러면 인민군이 어디 갔냐? 이 쿠르스크에 파견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쿠르스크는 왜 중요하냐?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남한 면적만큼 뺏었잖아요. 근데 이건 서울시 한 배 반 면적에서 이제 서울시 면적도 안 되는 쪽만 우크라이나가 점령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푸틴은 자국의 영토를 외국 군대에게 뺏긴 최초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푸틴이 맨날 어떻게 해요? 맨날 이렇게 우통 벗고 다니고 총 들고 다니죠. 나는 강해 그랬잖아요. 근데 자국 영토를 뺏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건 푸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 땅은 수복해야 되겠죠? 이건 자존심의 문제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집권하면 하루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낸다고 그랬거든요. 전쟁 끝낼 거예요. 1월 20일 날, 2025년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전쟁을 끝낼 거예요. 강제 휴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푸틴한테는 그 점령지 인정해주고 우크라이나한테는 무기를 안 줄 거예요. 이제. 그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강제 휴전. 요걸 갈 거거든요. 그럼 지금 푸틴에게 남은 시간은 언제예요? 1월 20일까지.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이 안에 이 쿠르스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복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쿠르스크라는 러시아 땅을 뺏긴 상태로 휴전하게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 때문에. 그러면 푸틴은 어떻게 돼요? 러시아 영토까지 뺏겼네? 그럼 러시아 국민들이 인정해 주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푸틴은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젤렌스키 입장은요? 지금 남쪽 국경은 지금 변화가 거의 없죠. 점점 축소시킨 이후로. 여기는 그냥 요만큼 매일 밀고 밀리는 요 싸움이에요. 그냥 피비린내 나는. 한쪽이 완전히 확 뚫고 못 들어와요. 교착돼 있어요. 그럼 남쪽을 못 뚫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방비였던 쿠르스크를 점령한 거예요. 그럼 쿠르스크는 면적이 아니라 상징성이 크잖아요. 그럼 휴전 협상은 어떻게 돼요? 내가 쿠르스크 줄 테니까 남쪽에 있는 땅 내놔 이럴 거 아니에요. 쿠르스크 조금이지만 푸틴에게는 절대적으로 자국의 영토니까 회복해야 되죠.
요 조금을 가지고 남쪽에 있는 많은 땅이랑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렌스키 입장에서는 이 땅을 점령한 점령지를 수호해야 돼요, 뺏겨야 돼요? 절대 점령지를 수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인민군이 여기 왜 갔느냐? 지금 남쪽 전선에서 병력을 빼게 되면 푸틴 입장에서는 병력이 부족한데 지금 남부 전선에서 병력을 빼서 쿠르스크에 투입을 하면 어떻게 남쪽이 뚫릴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군한테. 여기서 병력을 못 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력을 들고 모아야 되는데 러시아엔 병력이 없거든. 어디 있어요? 인민군이 있던 거지. 인민군을 불러와서 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쿠르스크 배평원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탱크 수천 대들이 동시에 충돌했던 데예요. 수천 대의 탱크가 평원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탱크와 장갑차가 없으면 전쟁을 못 해요. 근데 북풍군단은 탱크와 장갑차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푸틴 생각은 뭐냐면 북풍군단 인민군한테 탱크와 장갑차를 나눠주면 러시아 쓸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지금 제일 큰 관전 포인트는 인민군이 러시아군에 흡수돼서 혼성 편제로 부대를 편성할 거냐 아니면 단독으로 작전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때 대사 전문가들은 혼성 편제는 어려울 거다. 언어가 안 통하잖아, 언어가. 단독 편제는 통역관만 있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군사 교리가 다르니까 호흡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이 신사임당에 어떤 사람이 와서 신입사원이 한 달 있는다고 그래서 10년, 20년 근무하던 사람이랑 호흡이 맞겠어요? 안 맞죠? 인민군이 단독으로 경무장한 탱커와 장갑차는 지원 안 해주고 왜? 러시아가 써야 되니까. 전선의 한 축을 맡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인민군이 병력이 부족하더라도 그쪽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병력이 분산되겠죠, 방어병력이. 그럼 인민군의 희생을 통해서 중무장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뚫겠다. 이 작전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총알바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고, 스톰제트라는 작전이에요, 스톰제트.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쓴 개념인데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악마적 명언인데 한 사람이 전사하면 개인적인 비극이다. 근데 100만 명이 전사하면 통계일 뿐이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인해전술, 그러니까 쿠르스크 전투에서 스탈린이 이겼거든요. 주코프 장군이라고 하는 명장이. 그때 탱크의 소모 비율이 독일 한 대였을 때 러시아는 3대였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독일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이겼어요. 왜냐? 독일은 이 한 대를 소모하면 회복을 못했는데 러시아는 3대를 소모하면 6대를 만들어냈거든. 이 개념이 스톰제트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해전술로 병력을 밀어놓으면 무장도 없는 그 빈약한 병력들을 집어넣으면 적군이 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럼 쏘면은 적군의 대포가 병력이 어딘지 위치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스톰제트 부대의 희생으로 적군을 괴멸하는 개념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 이번에도 그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인민군의 희생을 통해서 주공, 이제 보조 전선이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안 막으면 안 되니까 병력이 보내야 되겠죠. 그럼 이 주전선이 얇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러시아가 뚫겠다는 개념의 작전을 구상하는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지금. 그리고 인민군의 희생이 막대하게 발생하겠죠. 탱크 장갑차에 야포도 없는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 휴대 장비, 소총, RPG, 60mm 박격포, 그다음에 그 평원을 도보로 대드론 작전에 지금 아무런 엄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상태로 전쟁이 수행이 되면 대규모 인민군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쿠르스크를 어떻게든 수복해야 되는 푸틴, 부족한 병력 자원을 인민군에서 채우고 있고,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쿠르스크가 점령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인민군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인민군 수만 명이 전사하는 건 시간 문제다. 하루에 러시아군 1200명씩, 1200에서 2000명이에요. 평균이 1200명인 거지. 1200에서 많을 때 2000명까지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인민군은 12000명이라고 그래봐야 2000명씩 소모되면은 6일이면 소모되는 거고, 단순 계산했을 때. 12,000명에도 1,200명에도 열흘이면 소모되는 숫자인데 이게 거기다 장비도 없는데 러시아군보다 소모율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전사율이.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나이도 어리고 전투 경험도 없는 이 인민군 폭풍군단 이 어린 친구들이 옆에서 그런 많은 전사자들이 발생을 하면 전쟁 트라우마, 공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규모 탈영, 흡탈 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푸틴의 절박함이 인민군을 끌어들였지만 많은 희생과 거기다 또 전투력은 또 입증도 안 됐잖아요, 지금. 장비도 없고. 요게 지금 인민군이 현재의 역할이고 현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김정은과 푸틴은 왜 이런 거래를 한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그럴 거예요. 외화, 돈 벌려고 보냈다. 그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김정은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다. 우리가 월남전 때 64년부터 73년까지 32만 명을 파병한 대가로 한국군의 전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때 M1 소총이라고 단발 소총이 M16이라고 하는 반자동 소총으로 바뀌었어요. 미군이 바꿔준 거죠. 그 다음에 69년에는 F4 팬텀이라고 하는 하늘의 도깨비라고 하는 비행기가 당시 세계 최강이었어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세 번째로 받은 나라였어요. 일본도 이스라엘도 못 받는 거였어요. 69년에 이 팬텀 1개 대대 18대를 왜냐 우리가 안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때 푸에블로 난폭 사건, 무장공백 침투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군이 월남전에서 우리 병력 뺄 거야 이러니까 서둘러서 야 그러지 마 라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F 팬텀 1개 대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줬어요. 기한은 무제한, 돈은 무상. 그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 5년간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그 팬텀 때문에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유지한 적이 있어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다 게임이 안 되는 최강의 공군력을 유지한 적이 있거든요. 자, 이 얘기 뭐예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김정은이 꿈이 뭐겠어요? 북한군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공군 전투기. 북한군 전투기 없거든요. 미국이 지금 몇 대가 없게. 지난해 9월에 바스토친이 우주기가 왔을 때 러시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제일 오래 머문 데가 러시아 전투기 공장이었어요. 심지어 전투기도 타먹고 싱글벙글 웃었어요. 뭐 무슨 얘기예요? 러시아가 준다고 약속했겠죠. 지금은 못 주더라도 전쟁 끝나면 준다고 약속했겠죠. 전차, 야포, 그 다음에 장갑차 이런 인민군의 현대화를 해줄 수 있는 기술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핵미사일, ICBM, 핵주전 잠수함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시켜주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러면 한국군의 지금 핵을 가진 북한에 비해서 우위가 있는 게 뭐냐? 바로 재래식 전력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걸 따라잡으면 어떻게 돼요? 핵도 있고 재래식 전력도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악몽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 인민군들이 어찌됐건 쿠르스크 전투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면 어마어마한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획득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 경험 누구한테 쓰겠어요? 대한민국에 쓰겠죠. 그러니까 인민군 파병으로 김정은을 얻는 게 너무 많겠죠. 돈도 받아, 전투기도 받아,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받아, ICBM 핵 추진 잠수함, 핵무기 기술도 핵심은 안 주지만 핵심은 주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나라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어느 정도 동량은 기동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조금은. 그러니까 받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는 거죠. 근데 뭐 달랑 단돈 뭐 외화 좀 벌러 갔다? 그건 김정은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은 우리하고 무관한 전쟁이에요? 관계가 있는 전쟁이에요? 관계가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쟁이니까 살상무기 지원하고 참전하자. 그것도 극단적이에요.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어떻게 돼요? 한반도로 전이가 되잖아요, 지금. 그 다음 우리 전쟁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자. 이거 틀린 거죠. 왜 관계가 없어요?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안보 상황에. 그리고 만일에 포로로 잡힌 인민군이 나 대한민국으로 갈 거야. 그럼 얘기가 복잡해지죠. 그 사람들은 다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뭐 러시아 포로와 바꾼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인민군이랑 자기네 포로를, 우크라이나 포로를 바꿔주겠어요? 인민군의 러우 전쟁 파견으로 러우 전쟁은 우리와 관계 있는 전쟁이 됐다. 우리 전쟁이다 아니다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파견된 인민군의 동향 여러 면에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살상무기 지원하고 참전하고 뭐 이것도 극단적인 거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다라는 것도 극단적이에요. 우리 국익에 안보에 관계가 있는 전쟁이 돼버렸어요.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앞으로 러우 전쟁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이제 징후가 나타났죠. 왜냐하면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은 자기는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가 벌써 이제 젤렌스키한테 비꼬는 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하나 올렸는데 젤렌스키 용돈 떨어질 날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미국이 지원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러우 전쟁 종전 방식은 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강제로 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휴전하는 게 꿈이에요. 쿠르스크만 회복한다 그러면. 왜냐?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거든. 희생은 컸지만. 돈바스 본인들이 말하는 특수작전을 통해서 해방했고 강제 합병했고 돈바스에서 크림이 이어지는 남부 해랑을 완성했거든. 남한 면적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했거든요. 푸틴은 그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우크라이나 땅이죠. 국적법적으로. 그러니까 푸틴의 꿈은 지금 휴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푸틴이 이긴 거예요. 빅토리. 맞잖아요. 사람 많이 죽었지만. 그러니까 푸틴은 사실 속으로는 간절히 휴전을 원하고 지금 조건을 내걸었어요.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모두 철수해라, 후퇴해라. 이건 내가 갖겠다. 그러면 휴전한다. 그랬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남한 면적을 뺏겼는데 어떻게 휴전을 해요. 이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어떻게든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푸틴은 요상에서 휴전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휴전한다니까 푸틴이 얼마나 좋아요. 신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쿠르스크지.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상태로 휴전하면 자존심이 안 상하니까 거기는 어떻게 는 뺏겠다는 게 그래서 인민군을 몰아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보도가 나왔잖아요. 푸틴한테 더 이상 확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점령지에서 모두 철수해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확전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돼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주니어 얘기가 젤렌스키 용돈 떨어진다.
푸틴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거고 젤렌스키한테는 이제 무기 안 준다고 그러겠죠. 나토는 조금 복잡하죠. 왜냐? 나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푸틴이 이긴 상태로 이긴 형태의 휴전은 싫은 거예요. 왜냐? 그럼 이게 기고만장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나토는 유럽에 붙어 있잖아요. 미국은 떨어져 있지만. 근데 나토 안에서도 야 이제 그만하자. 땅 뺏겨도 됐으니까 휴전하자. 우크라이나 우리나라도 아닌데 또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이제 그만 죽이자. 땅 뺏겨도 좋으니까 이런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의 점령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안 주고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제 휴전이라고 그래요. 강제 휴전. 강제 휴전 방식으로 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김정은은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당선을 누구보다 바랬던 건 김정은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곱씹어 봐야 돼요. 이제 트럼프의 당선을 김정은이 원했다는 근거는 누구도 사람 취급 안 했던 김정은을 트럼프가 3번이나 만났거든요. 싱가포르에서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그 다음에 2019년 여름에 판문점에서 3번 만났거든요. 판문점에서 만날 때는 도쿄에서 트윗 하나 보내니까 좋았어 하고 나왔거든요. 하루 만에. 그럼 김정은은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을 3번이나 만났거든요.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러니까 협상도 될 뻔했고 이제 평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김정은이 또 트럼프가 캠페인 기간 중에 매번 그랬거든요. 나 김정은이랑 친하다고 친분을 과시했거든요. 이게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 당선되는 걸 좋아할 거라는 판단의 근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을 볼게요. 하노이 미국 북미 정상회담 하러 갈 때 김정은이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다음날 신문이 아니라 바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무려 60시간을 기차를 타고 왔어요. 웃는 표정으로. 그건 뭐냐? 가면 성공을 확신했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가 놀랍게도 하노이에 가서 노딜 실패하고 왔거든요. 김정은에게 최대의 정치적 상처를 안겨준 것도 누구예요? 트럼프인 거예요. 2020년 10월 하노이 이제 회담 있은 지 한 1년 반 뒤에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이거든요. 그때 연설할 때 김정은이 울어요. 인민들 앞에서 허인수건으로 눈물 닦으면서 인민 여러분 면목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 김정은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도 트럼프거든요. 그 협상 실패로. 그러니까 김정은의 마음속에서 트럼프는 두 개의 모습인 거죠. 마이 프렌드, 그 다음에 나한테 좌절을 안긴 자, 믿을 수 없는 자. 60시간 기차를 타고 갔다는 얘기는 해줄 테니까 나와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극심한 좌절을 안겨준 건 또 트럼프잖아요. 그럼 김정은이 트럼프를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트럼프가 돼서 김정은이 좋아할 거다? 그렇진 않다. 이번에는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김정은이 훨씬 신중할 거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나올 거다. 트럼프 2기 때에는 거래나 어떤 진전이 있을까요? 지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북핵 비핵화 협상 현실론이에요. 현실론이 뭐냐?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 군사 동맹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 비핵화할까요? 안 하겠죠. 그 다음에 헌법에까지 핵 보유를 인정해 놨는데 그때 목숨 걸고 핵을 보였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할까요? 안 한다는 게 이제 현실이에요. 사실 국제사회가 보기에.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능력은 있는데 ICBM은 미국까지 못 가요. 아직 한 번도 정상적으로 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미국 선거 직전에 쐈던 것도 고각 발사. 올라갔다 떨어진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정상적인 ICBM 발사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미국만 안 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알았어 이제 멈춰. 동결이라고 해. 이제 그만둬. 미국은 공격하는 능력 개발하지 마. 알았어. 그럼 미국은 안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라파엘 그로시라고 IAEA 사무총장이 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이 사람이 9월에 뭐라고 그랬냐. 북한의 과거를 묻지 마라. 핵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만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조력하자 이제. 그럼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여기서 멈추면 국제사회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비확산. 북한의 핵기술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죠. 미국은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막잖아요. 그럼 국제사회와 미국은 다 이해관계가 충돌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재 해제해줘요, 북한. 이게 핵 군축론이에요, 현실론적. 핵 동결, 핵 군축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격할 수 있거든, 자네가. 우리를 공격하는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국제사회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이 가능성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높아졌어요. 에이, 설마 그럴까? 이미 트럼프 일기 때 그 핵 군축론을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무슨 말이냐? 싱가포르 북미 미북 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안 들어있어요.
한반도에 비핵화라고 돼 있어요. 애매하게. 그다음에 하노이에서는 영변 핵단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요거를 폐기할 테니까 사실상의 제재 전부인 2016년 이후에 부과된 제재 5개를 해제해달라. 요게 조건이었거든요. 이게 핵군 축이잖아요. 전체 완전한 비핵화 아니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는 이미 핵군 축을 시도했던 거예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핵군 축을 할 가능성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현저하게 높아졌다. 이 가능성이 지금 제일 큰 우려인 상황이에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방위비 인상이 우려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까요? 지금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마가 그러잖아요. Make Great America Again. 이 얘기는 미국이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착시 인정했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게 마가거든요.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죠. 미국의 국력이 예전부터 쇠퇴하고 있어요. 미국이 한때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했거든요. 팍스 아메리카나죠. 근데 지금은 한 25%도 안 돼요. 힘겹죠. 전 세계를 지탱하기가. 그러니까 바이든은 스크럼을 짜는 거죠. 야, 동맹 일로 와. 동맹 우리 같이 가자. 이게 동맹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힘드니까 동맹의 힘을 들리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요. 나 힘드니까 돈 내놔. 이거거든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트럼프는 보다 직접적으로 안보 비용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8% 이상을 올려줬고 1조 한 6천억 내거든요. 그것도 다 못 써요. 트럼프가 말하는 100억 달러를 주게 되면 주한미군 월급까지 우리가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용병이지 그게 무슨 동맹이에요. 더 달라고 난리 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는 더 올려줘야 되겠죠. 100억 달러나 뭐 이건 턱없다. 지금이 9배인데요. 그럼 100억 달러 받겠다고 그러면 동맹 깨지는 거지. 주한미군이 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돈 장사할 거면은. 그 어찌됐건 지금 합의한 것보다는 더 내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방위 분담의 현실이고. 근데 방위비보다 지금 더 무서운 게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북핵 현실론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안전하고 국제사회는 만족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핵 위협에 지금 직접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도 대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무기에는 똑같은 균형추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북한 핵을 가지고 우리 핵이 없으면 무너져요. 이게 균형추가. 근데 제가 제안하는 건 3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체 핵무장하는 방안.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들여오는 방안. 3번째는 잠재적 핵력량 구축, 핵 역량 구축. 이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이 3가지입니다. 자체 핵무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핵무장하는 거거든요. 에이, 국제사회가 인정해줄까? 우리 근거가 있어요. 국제 NPT 비확산 조약의 10조에 보면 회원국이 비상한 안보상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장 비상한 위기잖아요. 북한 핵 위협에. 그 다음에 2번째는 조건부 비핵화를 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핵무장을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안 하겠다. 우리도 비핵화 해버린다. 그럼 국제사회가 뭐라고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자, 요한. 그러나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국이 핵무장하면은 국제 핵질서가 깨지니까. 자, 2번째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나토처럼 대한민국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안심이 되겠죠. 핵무기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제일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건 3번째예요. 잠재적 핵력량 구축. 자,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려면 미사일이 운반수단 필요하고 터트린 기폭장치가 필요하고 핵물질이 필요해요. 우리 미사일 세계선진 선진국 기폭장치는 다른 여러 가지 기폭하는 일반적인 기폭장치의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남는 건 뭐예요? 핵물질이 없어요, 지금. 그럼 핵물질은 우라늄을 농축하면 고농축. 많이 농축하면 이게 HU, 고농축 우라늄인데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에요. 고농축 우라늄. 그 다음에 우라늄 연료병을 다 태우고 나면 끄집어내거든요. 그럼 다시 재처리하면 또 쓸 수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게 플루토늄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라늄 농축도 못하고 재처리 권한도 없어요. 미국만 맡고 있어요. 우리는. 농축과 재처리는 일본도 해요. 중국도 하고 북한도 하고. 농축과 재처리는 모든 국가의 합법적 권리인데 미국이 이제 우리를 맡고 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코앞했어요. 왜? 우리가 미국의 핵 발전소 기술을 받으면서 써줬어요.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족쇄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해서 농축과 재처리 기능을 받으면 그럼 그때는 몇 달이면 핵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막 유튜버들이 나와서 그러죠. 몇 달이면 핵무장한다고. 인프라가 없잖아요. 인프라가. 근데 재처리와 농축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인력부터 많이 노하우가 진전이 되거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까지 만일 확보한다고 그러면 이제 핵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 쌓이니까 핵폭탄 금방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3번째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반입, 잠재적 핵력량 구축 중에 제일 바람직한 게 제가 보기에는 3번째예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자체 핵무장을 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하면 주한미군 돈 안 써도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건 트럼프가 맘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 한국에 핵무장하면 일본도 할 거고 대만도 할 거고 이란도 할 거고 세계 모든 나라 다 할 거거든요. 이걸 핵 도미노라고 해요. 도미노. 그럼 국제 질서가 깨지잖아요. 이 중견 강국들이나 중소국들이 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대국 정치가 말이 안 통해요. 지금 강대국이 핵 가지고 거대한 힘으로 말 들어 그러면 되는데 모든 나라들이 핵을 가지게 되면 말 안 듣죠. 이제 무서울 게 없죠.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한국을 핵무장을 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시진핑의 머릿속도 복잡해졌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뼛속 깊이 반중이죠. 뭐 시진핑을 만나서 뭐 좋은 얘기해도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 장사 속셈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루비오라든지 이 왈츠라든지 안보보좌관이라든지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반중 강경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력한 반중 전선, 미국의 반격 이건 예고돼 있다. 중국에 대한. 그리고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오바마는 피보트 에이시아에서 아시아를 중시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아시아가 태평양, 인도양으로 인도태평양으로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게 어느 때냐? 트럼프 때 일기 때예요. 왜냐하면 태평양만 공간적이 있으면은 너무 좁고 서쪽이 뚫려 있으니까 인도양을 막자. 왜냐? 인도가 중국하고 왼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포위하는 포위망을 더 촘촘히 만든 게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을 더 견제할 거고 또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정책적 지향성이 트럼프 2기 때는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시진핑에게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시진핑 정권, 중국 경제가 아주 안 좋거든요.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 특히 뭐 관세 뭐 50%, 60%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걸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로 경제를 견인해온 중국으로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진핑의 입지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시진핑 주석은 이제 시진핑 시대, 시진핑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성공했죠. 이 두 번 임기 끝나면 다른 계파로 넘어가는 것도 본인이 깼고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를 구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예요. 경제가 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지로 내세우는 것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 푸틴, 시진핑 같은 경우도 지금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미 중진국 함정에 지금 들어섰거든. 인건비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베트남 이런 데가 더 싸잖아요. 인도 이런 데가. 인건비가 올랐고, 그 다음에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 산업 경쟁력, 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뭐 AI니 뭐니 몇 개 분야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부동산, 부동산 경기 침체. 이게 이제 그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루 이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한테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높은 관세를. 그러면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질 거고. 그러면 정치적 권력은 독점했지만 경제에 기반을 둔 민심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시 주석에게는 트럼프 당선은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죠. 최근 돈독해진 북러 관계를 두고 중국의 움직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게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북러 밀착은 당연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2024년 6월 19일 날 푸틴, 김정은이 북러,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는 동맹조약은 중국하고 북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체결했던 북소, 조소, 소조 조약은 90년대에 해체가 됐고 폐기가 됐고 사이가 망했으니까 조중 우호협정 상호 원자작에 따르면 북한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중국만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6월 달에 북러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도 병력을 파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기분이 아무래도 좋겠어요? 찐핑이? 자기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북러 밀착은 당연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에도 일정한 분열의 화음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북러 밀착은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북러 관계 변화와 이것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북러가 밀착을 할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약해지겠죠. 그런데 특히 뭐가 문제냐면 중국이 북러 밀착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중국은 북한을 경유해서 동해로 나가고 싶어요. 두만강 하구가 막혀 있거든요.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중국 못 나가요.
바다가 없어요, 그쪽에. 그런데 이 만일에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면 중국의 동북 삼성이 있잖아요. 제일 가난하거든요.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동북 삼성이 물리체계가 지금 서쪽, 서해, 보아이반 쪽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가 포화 상태예요. 근데 만일에 이 동해로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동북 삼성이. 바로 태평양으로 나가잖아요. 중국의 꿈은 언제나 차항출해, 항구를 빌려서 출해 바다로 나간다거든요. 북한 동해안 항구 얼마나 좋아요. 수심도 깊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의 위성국가를 만드는 게 제일 중국 국익에 부합하죠. 근데 이번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가 군대를 들고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막는 거지 이거를. 그럼 러시아는 왜 막느냐?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오게 되면 블라디보스톡이 포위되잖아요. 중국한테. 가뜩이나 여기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몇 평방밖에 안 되는데 극동 지방이.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차항출에 동해로 나오면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거죠. 안보적으로. 북러 밀착은 당연히 북중 관계 악화를 가져오죠. 기분 나쁘지. 아주 기분 나쁘지.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다른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북중 관계는 좋았다 나빴다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최악이다. 2013년 12월 달에 김정은이 국무부 장성택을 채용합니다. 근데 장성택은 친중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장성택이 죽으면서 북한 내에 있던 친중 주요 라인이 다 제거됐어요. 숙청당하거나 아니면 채용당하거나. 그 다음에 2017년 2월에는 김정남, 자기 이복형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대낮에 암살합니다. 근데 이 김정남을 누가 보호해주고 있었느냐? 중국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백두를 통해니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중국은 북한의 약점을 쥐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북중 교역은 북한 대교역의 98.3%. 러시아는 1%도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북러 밀착을 하면 북러 간의 교역이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중국의 그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거예요. 세계 공장이잖아요. 러시아는 제조업이 없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걸 갖고 흔들면 김정은 흔들리겠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 한 20만 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일한 김정은의 해외 외화 가두번이에요. 근데 유엔 결의에서 이 사람들 다 그 해체를 불법이거든. 들어가라. 여기도 아마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운 김정은의 단둥 북한 무역 일꾼 50% 소화 명령 대체인력 불허 이 대목이 나오죠. 이게 이제 들어가. 압박하는 거죠, 북한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높은 북중 의존도, 교육, 그 다음에 노동자 귀국 문제. 이 세 번째 이게 뭐냐. 이게 압록강대 유역에 있는 댐들인데, 서쪽 맨 밑에 태평만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조선과 중국과 조선에 있는 송유관이 있어요, 송유관, 기름관. 이거 얼마 들어가 눈에 안 보이죠. 이걸 잠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잠글 수 있어? 그 다음에 노동자 있어? 무역의존도 있어. 이게 다 중국이 칼자루 쥐고 있는 거잖아요. 북중의 높은 무역의존도, 노동자 교육식 문제, 조정우 성회관 이것들이 다 김정은의 약점이고 이걸 중국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무너뜨리고 싶겠죠. 말 안 들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북한에는 친중파가 없거든. 아예 씨가 말랐거든. 숙청해버렸거든. 그러면 김정은을 쓰러뜨리면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오히려 남한이나 미국에 먹힌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게 중국의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세계가 더 이상 팍스 아메리카나 절대적인 미국이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계는 그래도 미국은 오래 갈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은 점점 줄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느냐? 중국은 이미 이른 중진국 감정에 빠졌다. 러시아는 러우 전쟁 여파로 끝없는 추락을 회복하기 푸틴 살아생전에 러우 전쟁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영국 프랑스 예전만 못하다. 일본도 예전만 못해요. 이걸 다극화라고 그래요. 다극화. 근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까지 올라왔죠. 한류, 스스로의 민주화 과정, 경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대한민국은 많이 성장했어요. 자랑스러워도 됩니다. 5,000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강성한 때가 지금입니다. 고려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앞에는 다극화의 시대, 혼란. 근데 다극화와 함께 무극화. 아무도 세계 문제를 해결 안 해요. 유엔 안보리는 식물인간화됐고 미국 책임 안 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다극화와 무극화라는 혼돈의 시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이 혼돈일 때는 거칠지만 스트롱맨들이 설치거든요. 우경화. 그러니까 프랑스의 르펜, 이태리의 무솔리니 후에 에르도안 같은 푸틴, 그 다음에 젤렌스키 모두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이런 스트롱맨의 시대가 오는 건 뭐냐면은 세계가 혼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다극화와 무극화라는 혼란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는 대한민국이
보다 확실한 국익 우선의 전략적 명확성을 가지고 이 파고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김정은 정권이 통일을 포기했으니까 통일 패러다임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절대로 독재 정권을 지켜주지 못해요. 소련이 세계 최고의 핵무기를 가지고 몰락했거든요.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밀히 보면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진영이라기보다는 각자 자기들 국익 실현을 위해서 이 험한 파고를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위기는 기회예요.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통일민족 개념 폐기로 인해서 유일한 한반도 통일의 적통, 한민족을 개성하는 정통 국가가 됐어요. 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반도 분단 체제 해소를 위한 우리 스스로의 위상이 확립이 된 거고, 그리고 말했지만 한미동맹은 오랫동안 상호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국익 우선의 그런 관점으로 이 파고를 헤쳐나가면 된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뭐 새우? 아니죠. 돌고래 이상이죠. 청새치 같은 큰 침을 가진 그 정도 힘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위기, 이 혼란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결하고 한 번 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신사임당 TV 많이 구독, 시청해 주시고요. 대동강 TV도 많이 구독, 시청해 주십시오. 또 뵙겠습니다.